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많이 보셨겠지만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기자님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좀 바빴어요. 바빴어요? 바쁜 일이 막 몰려가지고 네.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바쁜 일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우선 그 조국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조국 백서, 예. 백서가 1교, 2교 계속 이제 거듭되고 있는데요. 네. 그 마감이 지난주 또 겹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무현 재단에서 서울에 도 기념관을 만들고 네, 봉화에도 노무현 기념관을 네, 만들고 네. 있는데요. 거기 조금 제가 거드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감이 또 오늘까지라. 너무 많은 걸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북한 쪽도 뭐 터뜨리죠. 예. 그다음에 검찰 쪽도 일도 계속 나오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정신없이 예. 지는데 저는 박시영 TV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죠. 전력을 기울이고 싶은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겹치니까 예. 그래서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오늘 현재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이제 8만 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 5월 18일 날 첫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한 달 되는 날인데 8만을 찍었습니다. 결국. 다음 주에 10만 넘기죠? 다음 주까지는 어렵고요. 어렵나? 예, 원래 이제 길게 보면 7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6월 말이면 또 될 수도 있고. 로 하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용이 좀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주변에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뜻깊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광고 의뢰가 좀 들어왔거든요. 마침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누가 했나 싶었더니 제가 아는 분이 좀 박시영TV 흥하라고 응원차 광고를 좀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이 보험 체크라 여기 있죠? 마이 보험 체크. 김용민 TV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광고부터 시작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막말 막 해서 돈 버는 슈퍼챗으로 돈 버는 그 보수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광고는 조금 우리가 또 신경을 써줘야 이 유튜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마이보험 체크는 다 알고 많이 계실 거예요, 알고 그죠?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드릴게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싸게 판다는 얘기겠죠. 비교해서 비교해서 예. 보장률 같은 것도 좋고 예,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률 같은 거. 예, 얼마인지 한번 봤더니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6,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옵션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다 파악해주고 예. 필요한 분에게는 필요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에서는 오히려 고객을 뜯어 말린다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고객을 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하게끔 막 유도하거나 이러지 않고 꼭 들어야 할 분들만 상담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약 체결률이 평균 20%로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지 않다. 잘 나가는 대리점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담 후 강매 형식, 이게 참 부담스럽죠.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 보험 체크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my보험check.com입니다.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덧붙여서 최근 마이보험 체크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보험가입과 유지, 또 보상 청구 시 꿀팁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보험의 보장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보세요. 3개월 특가로 모신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광고가 많이 수주하려면 광고를 수주하려면 좀 싸게 해야 돼. 예.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특가로 모신다고 하니까 박시영 TV의 광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제작사 대마시안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특가로 3개월 동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대표께서 제가 좀 잘 알아요. 나도 이분 너무나 잘 알아요. 예, 다도 예.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집회 현장에 늘 있는 분이야. 예, 운동가의 운동가 완전 높아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 마케팅 글쓰기, 카피라이팅 강의가 제 당분간 한동안 제가 책도 내고 고일석의 마케팅 글쓰기라는 책도 내고 그게 제 주업이었는데 그때 제 제자 제자였어요?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이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네. 카피라든가 이런 데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보험 영업을 DB로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뭐 종편이나 이런데 이렇게 그 케이블 TV 같은 거 보시면 보험 광고 보면 뭐 신청만 해도 뭘 주고 하는 거에 전화 한번 하면 그때부터 수십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요. 한번 딱 신청을 하면은 그 DB를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 핀이 한 번 전화 건 DB를 사는데 한 개당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네. 그렇게 우거 먹는 거예요, DB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 영업이란 데가 진짜 피곤한 데인데 여기는 그런 짓 안 해요. 그렇군요. 예. 양심적으로 한다? 예, 그럼 DB 팔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딱 아이. 상담 들어오면 자기 상담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특가라고. 이것만 해도 특가라고 진짜. 너무 이게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해보시면 알 거예요. 당해보시면 어디 한번 모르고서 뭐 이벤트나 이런 데 한번 전화번호 했다가 진짜 피곤하거든요. 한 몇 달을 시달려요, 몇 달을.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도 시달려요. 근데 여기 그런 짓 안 하는데. 고일석 기자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걸 보면 사람 믿을만 하다. 저도 그분 잘 아는데 네.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마이보험 체크 믿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한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상담할 때 진짜 한번 잘못했다가 시달리는데 이 집은 그런 짓을 안 하는데요. 오케이. 안심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광고에도 이 구 기자님이 발군의 실력을. 마침 또 아는 데니까. 또 제자이기도 하고. 요즘에 좀 밥맛이 없어요.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네. 너무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엊그제 저희 월요일 날 김진양 개성공단 그 지원재단 이사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북한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1시간 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들은 분들이 야, 내용 너무너무 좋다. 이걸 주변에 퍼뜨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회수가 조금 떨어집니다. 2만 회 정도를 좀 넘어서는 수준인데 오늘 이제 여기 지금 라이브에 같이 동참하신 분들께서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엊그제 김진양 이사장이 나왔던 그 북한 편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그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마감 때문에 바빠서. 정말 내용이 좋아요. 그랬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한번 좋겠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합니다. 진짜 북한 저 문제가 이 단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진양 이사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냉각기 꽤 오래 가져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정부 대 정부 이 부분이 잘 안 통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국회 역할을 많이 주문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좀 일신이 좀 필요하다. 좀 북미 관계에 너무 의존하는 그리고 워킹 그룹에 너무 거기 워킹 그룹에서 이제 안 된다 하면 미국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우리 지금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지 말고 거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북한이 왜 저러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여러 배경, 그러니까 김진양 이사장님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메시지를 보면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나온 메시지, 다음에 노동신문인가요? 북한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그래도 삐라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꼭 그것 때문이라기보다 그것만 해결해 주면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는 매우 근본적이고 잘 움직여 주지 미국 핑계만 대면서 잘 움직이지 않은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주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달, 한 1년 전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내실 때마다 독자적인 남북 간의 독자적인 어떤 발전 방안,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국제관계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대통령 말씀대로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7월 1일 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국회 상황, 그다음에 정세, 그리고 또 7월 8일 날 또 김지장 이사장이 나와서 남북 문제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남북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북한 변수가 터지면서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요동이 칠 것 같습니다. 뭐 방역 문제도 있지만 이게 워낙 또 쇼킹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왔죠. 남북 연락사무소로 폭파하는 장면들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의 굉장히 그 큰 치적이었는데 이 한반도 평화 부분이 크게 좀 훼손되고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제가 볼 때 한 3에서 5%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50% 중반에서 초반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 향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금 너무 허둥지둥 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분석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 요 주제는 또 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씩 또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오늘 일사천리입니다. 일부의 코너명이 고일석 기자님 모시고 고일석 기자님의 견해를 좀 경청하는 시간들인데요. 오늘 주요한 것은 6월 15일 날 이제 본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검 감찰반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5일 날 엊그제죠? 15일 날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가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금요일이 며칠이었죠? 8일이었죠? 금요일. 금요일 날 박병석 의장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를 산회를 했잖아요. 많은 막 지지자분들이 화를 내셔서 저도 같이 비판하는 기사도 올리고 했는데요. 일단 박병석 의장이 처음에 8일이 아니고 12일. 8일 날 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또 12일 날로 미뤘는데 그때도 안 하고 또 15일을 미룬 거죠. 그러니까 2번 미룬 겁니다. 2번.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저도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15일 날 15일에 6개 상임위 법사위를 포함해서 6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은 1쿠션, 2쿠션 해서 3쿠션에 일부 통과시킨 거잖아요. 대단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단번에 딱 그냥 18개 상임위 다 해치우는 거 속은 시원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가장 최적의 코스로 오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통쾌하게 봤고요. 그날 우리가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막전 막후에 대한 이 감춰진 이면 뭐 이런 것들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시간대였거든요. 바로 막 본회의 진행되는 상황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월요일 날은 그랬고요. 지금 그 이후로 저희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11개 상임위 다 통과시켜달라 요청을 한 거고요. 박병석 의장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죠. 이거를 의장으로서 본인이 어쨌든 잘 끌고 가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상황을. 그러면서도 야당의 명분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도 좀 살피면서 명분도 좀 틀어지면서 그 명분이라는 게 국익이죠. 국익이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추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회가 계속 답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11대 7 정도 던졌으면 저건 나름대로
양보한 것도 꽤 있는데 통합당이 너무 막무가내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구나. 그리고 가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합당에서 원내 그 의총에서 이게 거부가 됐기 때문에 저거는 좀 아니다라고 박범석 의장이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1개를 다 붙이면 또 반발이 너무 세지니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 시급한 상임위만을 딱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 18개 상임위원회에 3분의 1은 6개만 딱 골라서 먼저 상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최강욱, 김진애 의원의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의원의 이제 국토위와 법사위 거꾸로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고 여기서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미온적이다 최강욱 법사위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렸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실제 저도. 뭐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린민주당의 한석을 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 이건 민주당이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석을 더 법사위원으로 더 배정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정의당도 아니고 다른 당도 아니고 열린민주당의 법사위 한석을 배정한 겁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 부분을 최강욱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배정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판단을 한 건데 국회의장의 판단을 몫입니다. 비교섭단체의 상임위 배정의 권한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6개 상임위를 통과시키려면 강제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합당 의원들은 그 이제 반발이 나올 거고 이런 과정에서 최강욱 당대표의 법사위의 배정까지를 강행하면 굉장히 좀 이게 예를 들면 저항이라든가 혼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보수 언론 이런 등등해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오래 끌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소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까지 끄집어내면서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사보임을 염두에 두면서 국회의장이 최강욱 대표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해해달라라고 무언은 아니겠죠.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 상임위 정수 조정이 있었죠. 그때 비교섭단체, 법사위의 비교섭단체 자리를 2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줬다는 게 좀 어감이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진애 의원은 당연히 국토교통위가 1순위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마땅히 가야지 되고 그분을 법사위로 보내고 최강욱 대표를 국토교통위로 보낸 것은 명백하게 향후 사보임 그러니까 교체를 염두에 둔 의장의 배려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월요일날 밤새도록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안심시켜드리려고 막 페이스북에서 밤새도록 했는데도 걱정을 못 놓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장제원은 왜 뭐 기소됐는데 왜 법사위 보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장제원은 기소된 적이 없어요. 패스트트랙 사건 그때도 약식 기소로 됐기 때문에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사위에 선임된 분들은 의원들은 우리나 저쪽이나 기소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척 사항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례는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 조치다. 황운하 의원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법사위 배정이 안 됐다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분도 했고 그 화살이 박병석 의장한테 간 것도 있지만 민주당한테 쏟아진 것도 있었는데 민주당의 책임은 아니었구나. 일단 그 문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박병석 의장과 최강욱 당대표 간에 이 부분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박병석 의장의 의중이 담겼겠지만 최강욱 대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니겠지만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사보임을 통해서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과방위 같은 거 갈 수 있었거든요. 언론개혁 때문에 검찰개혁이 안 되면 언론개혁 때문에 이 과방위 쪽으로 최강욱 대표를 배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2순위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과방위가 아니라 국토위로 배정되면서 이거는 충분히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그러니까 사보임해서 맞바꾸려면 서로 그렇죠. 맞바꿔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내면 나중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각 그 당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11개 한꺼번에 했으면 더 속 시원했을 뻔했는데 네. 오히려 모양새는 지금 민주당이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고 기자님 보세요? 예, 상황을? 그러니까 또 지난 것도 평가를 해보면 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지금 국회가 원체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노인 다선 의원들이 많이 가는 외교통일이나 국방위 빼놓고는 또 좀 특수한 분야인 여성가족위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알짜 상임위원회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중에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데가 있죠.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7개를 11대 7로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협상 스타일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조금씩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냥 한 번에 확 줘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김태년 원내대표 영리한 게 네. 저게 의원총회에서 거부될 거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조호영은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최대치를 얻어낸 거니까. 네. 근데 저거 의원총회 가면 지금 통합당 의원들의 분위기 예. 무조건 법사위 목매는 저 상황 때문에 저거 부결 될 거다.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한 건데 네. 라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줄 수 있는 것에 보너스까지 얹어서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바로 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태년 대표가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감수를 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대응했다고 보고요. 그 결과 예.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릴게요. 네. 의원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상임위 배정할 때 초선들을 실제로 많이 배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뭐 국토위 뭐 이런 등등을 할 때 국토위는 거의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인데다가 권역별로 또 안 배려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토위 사항은 해당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옆 지역구들 다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한 분씩 골고루 들어가는 거 이걸 또 염두에 뒀고 보건복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초선과 재선 3선이 겹치면 재선 3선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초선들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하고 이 과정이 꽤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지금 이제 상황에서 통합당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한번 수를 따져보자고요. 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 이제 페이스북에 그 글도 올렸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확실히 지금 삐져 있습니다. 열받아 있습니다. 네. 그 열받아 하는 이유는 내가 최대치를 끌어왔는데 네. 100점짜리 성적표 가져왔는데 네. 통합당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내정자 이 사람들이 걷어찬 거야. 네. 이거를 뾰족한 대안도 없으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열받아 하는 네. 그런 어떤 지금 심정일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쪽에 뭐 협상을 잘못해서 자기가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서 뭐 잠적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12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니 19일 날. 19일 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본회의가 열리는데 통합당이 들어오지 않겠죠? 들어오기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밀어붙여야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러면 이제 11개 나머지 5개 남아 있는 네. 상임위를 이제 통과시켜야죠. 예. 통과시키면 되고 우선은 그렇고 우선은 그렇고 18개 다 채우는 건 또 가서 봐야 그 되겠죠. 이제 5개를 채우면 네. 그 다음에 이제 태도를 어떻게 보이느냐. 그럼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 주 넘어갔는데 다음 주는 지금 보시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북한 변수가 먼저 생겼고 추경이 있죠. 근데 북한 변수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위가 열려합니다. 네. 지금 이제 외교통상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통일이 외교통일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정보위예요. 네. 국정원 관장하는 정보위입니다. 그래서 정보위를 열어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동향이라든가 여러 정보들을 국회가 공유를 하고 네. 국회 차원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이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 모색을 해야 하는데 네. 정보위 위원장이 선출이 안 됐어요.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 몫입니다. 그래서 11일 날 원래 11개 중에는 네. 11일 날 누가 될지 결정은 되겠는데 이 정보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을 치르려면 예결위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예결위는 이제 통합당 몫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아마 통합당에서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일주 정도 더 끌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예결위가 이제 우리 쪽에서 문제인데 네. 아마 19일 날은 어떻게 할지는
19일 날 맞죠? 예. 네, 19일 날 어떻게 할지는 다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로 넘기면 시한 때문에 예산 처리 시한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결위 때문에 다음 주 초래도 외결위 빨리 처리를 해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주 제 감으로는 한 수요일까지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 버틴다. 네. 이러면 목요일날 금요일쯤 해서 아마 예결위는 민주당 몫으로 통과를 시켜버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상황이 되고. 그렇게 돼가는 흐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도 국회 정당이라면 두 가지 아닙니까?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뭐 일을 해서 실적을 내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을 공격을 하든지, 그러니까 비판을 견제를 하든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북한 사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도 다 깝깝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진짜 호재 아닙니까? 근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안 열리니까. 네. 상임위가 막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통합당도 깝깝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6개 지금 상임위원장 통과된 데는 바로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고요. 예. 어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내일도 법사위 당장 보고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부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김남국 의원하고 황희두 알림이죠. 황희두 알림이, 예. TV를 진행하고 있는 황희두 씨 이따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내일 당장 이제 법사위도 있었고요. 외교통일위는 그 전에 열렸죠. 송영길 위원장 주재하에 열렸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도를 빼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게 왜 통합당이 버티기 어려냐면 북한 변수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통합당에 대해서 냉랭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가 됐는데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한 거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응답한 분들이 52.4. 잘못한 일이다 응답한 분들이 37.5로 약 15%포인트 정도가 긍정적 의견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추경 때문에 외교위원장이 계속 예를 들면 그 선정이 안 된다. 추경을 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계속 발목 잡고 있다. 그러면 외교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느냐. 다음 주에 만약에 계속 버티면 그런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거는 한 65%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선거 때부터 일하는 국회를 모토로 내걸었는데요. 전략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훌륭한 것이지만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집된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금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도 간담회를 열어서 계속 무슨 법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선과 악이 누구의 책임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언론이 아무리 몰고 가더라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댓글 보니까 통일부 장관은 막 여기서 이제 올라오네. 임종석 카드. 저도 좋다고 봅니다. 임종석 카드 좋다고 보고요. 비서실장을 했고 실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제로 관장하면 실무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이 분야에 또 해박하고 경험도 많고 해서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누가 나왔던데 정보위원장 정청래 이름도 나오던데 정청래 의원도 정보위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이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선 이상이 하니까 정청래 의원도 3선이기 때문에 자격은 되겠네요.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위원장. 아직은 민주당 내에서 누가 되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이 과연 이 국면에서 어떤 선택할 건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입장을 안 낼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한번 만나겠죠. 주말이든 만나서 상의해서 지금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이 길어졌을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좀 궁색해집니다. 원래 본인이 발목 잡는 거 세게 하지 않겠다. 추경이나 이런 어떤 경제 사안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했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어떤 입장을 가졌을지 오히려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김종인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사실상 지금 통합당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뭐 다 고만고만한 인물들이고 그다음에 다 TK, PK 의원들이라서 좀 감이 다르고 강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김종인의 책임이 더 커졌는데
당내 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항상 이럴 때는 또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이 원내 방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이 역공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합당이 수습이 되려면 초선 의원들이 싹싹 빌어야 돼요. 네. 주호영한테. 네. 그리고 중진들도 빌어야 하고. 그래서 주호영의 입지를 넓혀줘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으면 주호영이 복귀할 수 있는 뭔가 명분도 없고 그 뒤에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고 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좀 초선들이나 중진들한테 주호영한테 힘 실어주고 네.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길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태년 대표가 워낙 처음부터 센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 줄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찬 당대표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이해찬 당대표가 딱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죠. 계속 푸시를 했죠. 계속 밀어붙이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도 힘을 받아서 네.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딱 통합당이 숙이고 들어오느냐 아니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11대 7을 소위 말하는 합의 안에서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을 지으면 소결. 잘하고 있다. 예.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18대 0까지도 배제할 수 없고, 예. 지금 만약에 통합당이 계속 목리를 부리면, 결행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주도권을 민주당이 확실히 틀어지고, 국민 여론을 업어서, 네, 그럴 태세는 돼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18대 0까지 열심히 하고 봤으니까. 있고요. 그 과정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하는 국회법, 이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선은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예.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가 있고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법에 정한 건 정기국회밖에 없어요. 네. 9월 1일 날 개원을 해서 100일 이내로 진행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임시회가 30일 이내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국회법에는 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기회 규정은 그대로 있지만 네. 나머지를 상시국회로 여는 거예요. 네, 상시국회. 네, 상시국회로 열고 방학, 학교에서 방학처럼 안 여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임위를 매주 한 번씩 월 4회, 예. 그다음에 본회의도 월 2회 예. 수시로 연다. 이렇게 보시면 정기적으로 돼요.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상임위는 주 1회. 그다음에 지금까지 소위에서 실질적인 심의는 소위에서 이루어지고 전체 회의에서는 그걸 뭐 표결만 하고 하는 식인데요. 예. 소위가 아주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위원장 마음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그다음에 또 만장일치 쓸데없이 만장일치 관행이 되게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누가 반대하는 거 알면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없어져서 제적의 과반이 참여하는 속에서 과반 투표를 통해서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예. 이게 이제 상임위 표결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 거죠, 국회법에. 그렇게 하고 나면 소위도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 심의를 하고 법안 심사 소위원회라는 걸 한 개 따로 만들었는데 그걸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만들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수로 만들어서 여러 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여러 그 법안에 대해서 빠르게 그 심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한 어떤 법안만 그 다루는 안건 처리를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먼저 낸 것들은 컨베이어 벨트식이라 해서 예, 선입 선출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먼저 낸 지금, 거를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논의를 그렇죠.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법안이 제출이 되면 위원장 의사에 따라서 상정하든지 말든지 했어요. 그래서 제출된 회기에 상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 마음이야.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상정 안 시켜도 돼요. 근데 그 위원장 마음대로 상정시키든지 말든지 하는 조항을 빼버리고 처음에 상정이 안 되면 그 회기에 상정이 안 되면 자동으로 상정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것부터 처리할지를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제출되고 먼저 상정된 법안이 먼저 처리되게 네. 하는 걸 강제화하고요. 근데 특별하게 뭐 좀 빨리 처리해야 될 긴급 현안. 그런 것만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게. 그 선입 선출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결석하면 페널티를 주고 예. 출석 현황도 국회 홈페이지 공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노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하는 국회법 현재까지가 이렇고요. 네, 현재까지 지금 초안이죠. 초안이고 계속 지금 보완을 해서 1호 법안으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두 가지 법안이 나와 있고 또 정리한 법안이 한 개 나와 있을 텐데 이제 직권 상정에 대한 규정 지금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까지 다 통과를 하더라도 의장 양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추경 같은 경우는 특히 예결위원장이 없으면 추경을 처리를 못합니다. 예.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결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는 거.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도 필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더 깊이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1차적으로 제출될 일하는 국회법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거의 다 아마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일하고 싶어서 안 달라 있어요, 지금. 네, 그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대검 감찰반 관련해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지시했는데 감찰부를 패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한동숙 감찰부장이 SNS에서 얼마 전에 글을 네, 좀 막 올렸잖아요. 아쉬운 말씀하셨죠. 네, 이분 굉장히 내용이 보통이 아닙니다. 판사 네. 출신이신데 이분이 어떤 얘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얘기는 대검 감찰부가 이거 이제 4월 17일 날, 4월 달에 한명숙 사건과 관련돼서 증언했던 최모 씨, 증인 네. 최모 씨가 진정을 냈어요. 네. 진정낸 것을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 특정 과까지 찍어서 감찰 지시를 내린 거예요. 네. 그 지시를 내려서 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쪽에서 예. 정확하게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해서 감찰관 한 달 전에. 예. 4월 17일 날부터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5월 28일 날 한 달 더 지나서 갑자기 윤석열이 서울지검 중앙지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정을 해버린 거예요. 배정을 한 예. 거죠. 빼서 돌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빼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두 군데에서 사건을 진행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그 조사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해요. 근데 대검 감찰반실은 검사를 하다가 이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직접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독립성을 원래는 보장을 해줬잖아요. 예. 수사 개시하고 개시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결과만 보고하는 예. 이런 체계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의 이런 행위 때문에 야 이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찰반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찰해야 되겠다 싶으면 통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고죠. 우리가 수사합니다. 예. 알려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결과 거예요. 나오면 결과 알려주고. 근데 예의상 하니 많이 뭐 상의도 하겠죠. 지난번 그 채널 A 사건도 이 감찰반에서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문자 보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감히 건방지게 문자 통보만 했다고 신문 언론에서 막 거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또 두 번째예요. 이게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 때 검사 중에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엄희준 검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부장검사죠? 지금 그 부장검사. 수원지검 산업기술수사부장으로 예, 부장. 갔는데 이게 지난 7월 인사 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들어온 뒤에 인사를 한 것이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6명을 딱 찍어서 대검 과장만을 좀 남겨주시라. 윤석열 측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사 대상, 조사해야 할 대상이 윤석열 측근이다. 예, 그 중에 한 명 껴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대검 수사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측근이 들어간 사건을 감찰반에서 빼서 인권감독관실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해야 됩니다. 법무부가 그 조국 장관 잠깐 계시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법무부 감찰이 대검 감찰에 우선하는 그 원칙을 확립을 해놨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명확하게 좌우지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도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법무부가 감찰해야겠다 싶으면 가져와서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동
한동훈이 아니죠. 지금 저 대검 감찰 부장 한동수 부장이 조국 장관이 사퇴하시기 바로 전날 사인해놓고 나온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게 예, 그런데 예. 조국 장관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예. 출신인데 내용을 그 SNS에 쓴 걸 보면 이 보통 분이 아닌 게 느껴지는 게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결과를 정확히 내놓아야 하는데 재심을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징계하거나 형사 입건을 하거나 혐의 없음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입장을 좀 낸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더 기다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감찰을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훈 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청와대 청원을 올렸어요.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해달라고. 그러니까 청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응답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100명이 안 돼서 검색을 못 할 텐데 박지훈님 저도 끝나면 페이스북에 올릴 거고요. 박지훈님 페이스북 가면 그 청와대 감찰 청원한 주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좀 청원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미 네. 윤석열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법무부에서 빼서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참 검찰과 관련된 소식 계속 드립니다. 오늘은 또 뭐 채널A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예. 이 소식도 있는데 이따 바로 좀 뒤에 2부 때 김남국 저희 의원이 오시니까 그 편에 예. 또 이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